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에 전해드리는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연방 공휴일이라 시와 카운티,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사무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법원, 그리고 은행 및 우정국의 휴무였고 학교가 대부분 쉬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으며 이번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주말에 흐리거나 약간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 53도에서 57도, 섭씨로는 12도에서 15도, 최저 기온은 화씨 36도에서 44도, 섭씨로는 1도에서 6도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길로이 지역은 오늘 화씨 29도, 섭씨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는 연방 공휴일로 역대 대통령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이 2월 22일인데 1800년대부터 2월 20일에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87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공휴일로 인정하는 방안이었고 1885년이 돼서야 미 전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1971년 월요일 휴일제 법안이 통과된 뒤 주말이 낀 연휴를 제공하는 취지로 프레지던트 데이는 2월 22일에서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외에 2월에 태어난 대통령으로는 에브라함 링컨과 윌리엄 해리슨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주들이 함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BS 방송은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뉴멕시코와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컷주가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대변인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네바다주와 뉴욕주 등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16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적법성을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15일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미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통령들은 국익이 분명히 걸린 사안들에 집중해왔다면서 이번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국익이 걸려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할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1994년 기본 합의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설 작업을 벌인 바 있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면 25년 만에 재추진하게 됩니다. 양국 수도에 나가 있는 연락사무소 관리들을 통해 상시 접촉하며 즉각 서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사안에는 속도를 내고 긴장 고조나 오판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락사무소는 궁극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관으로 승격되는 게 외교 관리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구촌에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4년 기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북한은 워싱턴 DC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정해 가기예약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94년 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미군 헬기 격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북한은 결국 95년 말에 연락사무소 개설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 2,400만 달러를 배정해 불법 총기를 압수하는 규제안을 시행 중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3년 내 불법 총기 소지자 리스트에 등재된 2만여 명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6년이 지난 현재 불법 총기 소지자는 9천여 명이나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내 불법 총기 소지자가 지속해서 늘어나지만 이를 단속해 압수하는 법무부 전담요원 충당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배정된 2,400만 달러의 예산은 기존 42명의 법무부 전담요원을 지원할 40여 개 이상의 임시직 개설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80명 이상이어야 할 법무부 요원 수는 은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2,4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600만 달러는 회수 조치됐고 인력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총기 소지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다 보니 단속 요원들은 월 3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지만 예산만 늘어났을 뿐 인력 충당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인력난은 예산 부족이 아닌 법무부의 행정처리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짐 닐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예산 배정에도 불법 총기 단속 인력 충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 법무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산이 배정될수록 행정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역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 법무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신임 주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총기 규제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주 정부는 기본적인 불법 총기 단속과 관련한 지원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유엔 대사로 내정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지 2달 만인데 취업 비자가 없는 이민자 출신 유모를 고용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전격 발탁됐습니다. 대변인을 맡은 지 2년도 안 돼 장관급 최고위 외교관에 지명된 것입니다. 유엔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니키 헬리 대사의 후임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보 지명 2달 만에 갑자기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게 감사한다면서도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가족을 위해 물러난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취업 비자가 없는 이민자 출신 유모를 고용했던 과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차단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게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유엔 대사 내정자를 새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공화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ABC 방송에 따르면 웰드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더 통치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향한 첫 번째 조치로 탐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드 전 주지사는 지난 2016년 대선에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으며 지난달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웰드 전 주지사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은 국가적 긴급 상황도 미국의 주된 국가 안보 위협 요소도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예산 사용으로 밀레니엄과 X세대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188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임스 블레인 당시 전 하원 의장이 체스터 아서 전 대통령을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래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국 협상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마주 앉아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관세 형태로 미국에 지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역협상이 합의에 다다랐다는 기대감마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한국15 등 관영 매체들은 이를 두고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해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휴전 시한이 더 연장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무라스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법 SB484를 개정하는 법안인 AB495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법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법인 SB484는 자사 제품에 포함된 인체 유해 성분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더해 화장품 제조회사는 바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인체 유해 물질 위험성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미용위원회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라이센스를 청문회 절차 없이 정지시키는 법안인 AB409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최초로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제품을 퇴출하는 법안인 SB1249를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 오로라의 헨리 프렛 컴퍼니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주 총기 규제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 소지 면허를 받고 권총을 구매했으며 총기 은닉 휴대면허 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전과 기록이 드러나 총기 소지 면허가 취소되고 휴대면허는 거부됐지만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력지 시카고 출입부는 오늘 헨리 프렛 컴퍼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게리 마틴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주법은 그가 총을 수중에 넣고 유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현행 총기 규제 시스템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11세 학생이 교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일간 USA 투데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로턴 차일스 미들 아카데미에서 이달 초 쿠바 출신으로 알려진 6학년 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 시간대 기립을 거부했습니다. 학교 보조교사가 나무라자 이 학생은 미국 국기가 인종차별적이라며 대들었습니다. 화가 난 교사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다그쳤고 학생은 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는 결국 교무실에 연락했고 교내 지원 경찰관이 출동해 학생을 연행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학생은 수업 방해 등의 혐의로 청소년 유치기관에 구금됐습니다. 교사는 해당 학생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생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교 대변인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거나 되뇌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보조교사가 그런 정책을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학생을 신고한 교사를 당분간 학급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 현지 베이니스 9에 아들이 구금당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풋볼 NFL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선수들이 국민의례 도중 기립 대신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특정 인종차별 행위에 항의하려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수도를 관할하는 워싱턴 대교구장을 지낸 시어도어 맥케릭 전 추기경이 10대 소년을 성추행하는 등 여러 건의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직위인 현직 추기경의 사제직 박탈은
현대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황청은 조사 결과 맥케릭 전 추기경이 고해 성사도 중 신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10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엄중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맥케릭 전 추기경은 미성년자들뿐만 아니라 성인 신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교황청은 교회 내 성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각국의 주교회의 의장들을 불러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해안의 상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롱비치 소방국이 안전교육에 나섰습니다. 칼스테이트 롱비치 상어 연구소에 따르면 사우스베이와 헌팅턴 비치, 롱비치, 그리고 다나 포인트, 샌클레멘티에서 상어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어 수의 급증은 수십 년 전 마련된 보호 조치로 백상어 포획을 불법으로 규정해 상어를 잡는 행위를 금지했고 상어의 먹이 사슬인 물개와 바다사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상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10월과 2017년 샌디에고 연안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016년 뉴포트 비치 인근에서 상어에게 물렸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이 탄 버스가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투오이체 신문은 현지 시간 18일 12시 10분쯤 베트남 중부 후에와 다낭 사이에 있는 하이반 터널 근처에서 관광버스와 트레일러 트럭이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다수가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민법원이 망명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내가 아닌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 시민자유연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은 이민법과 국적법 위반인데다 법적 절차상 필요한 사전 예고나 평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에 걸린 돼지로 제조한 냉동 고기 만두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찾아낸 후 제조업체가 제품 회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샹시 식품안전규제 담당자는 산취엔 식품이 허난성에서 제조한 냉동 고기만두 3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에 걸린 돼지고기가 함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조업체 측은 주요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즉시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북경 서안, 선전, 푼민 등 중국 전역에 걸쳐 오프라인 소매점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10살 소년이 아버지를 상대로 벌인 세뱃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시각 1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세뱃돈을 출금한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한 10세 소년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위윈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아이의 손을 들어주며 아버지에게 세뱃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아버지는 2014년 2월과 2015년 3월 은행 계좌에 총 3,000위안 상당의 세뱃돈을 예치했습니다. 이어 2016년 3월에는 45위안의 위자를 포함해 계좌 내에 있는 예치금 전액인 3,045위안 약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소년은 부모가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으나 2015년 12월 어머니가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부인이 아들을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아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다음 해인 2016년 4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소송에서 세뱃돈을 준 것은 나의 친구와 친척들이며 아이에게는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세뱃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에서 세뱃돈으로 인해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11세 소년이 78세 할머니를 상대로
45,000위안, 약 749만 원의 세뱃돈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이혼을 56만 위안, 약 9,329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가져간 어머니를 상대로 세 아이와 아버지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가 100년 넘게 태평양 외딴 섬에서 운영하던 교도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일명 암로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서부 나야리투주 마리아 마드레 섬에 있는 연방 교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텔레비사 방송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마리아 마드레 교도소에는 현재 60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200명은 사면하고 나머지 400명은 다른 지역에 있는 연방 교도소로 이감할 계획입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명을 사면하고 마리아 섬의 교정시설을 폐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암로는 전날 강요들과 함께 마리아 마드레 군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암로는 마리아 군도는 한 세기가 넘는 징벌과 고문, 억압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곳을 예술과 문화, 생태 교육 장소로 변모시키기 위해 교정시설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야리투주에서 11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연방교도소는 1905년 4개의 마리아 군도 중 가장 큰 섬인 마리아 마드레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포르피리오 디아스 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들을 수용하려고 만들었지만 훗날 일반 재소자를 교정하는 시설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수감자들이 가족들과 생활할 정도로 내륙에 있는 다른 교도소보다 재소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합니다. 마리아 군도는 다양한 식물군과 동물군이 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곳으로 유엔이 2010년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환경부는 마리아 군도를 학생들이 생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생태 환경에 걸맞는 예술과 문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아 군도에 지어질 새로운 문화센터의 이름은 호세 레부엘타스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레부엘타스는 마리아 마드레 교도소에서 물의 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무장괴한들의 마을 공격으로 6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카타르에 본부를 둔 알자지라 방송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당국은 전날 북부 카두나주의 여러 마을에서 피살된 시신 66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두나주 대변인 세뮤얼 아루아는 범죄 집단이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며 사망자 중 어린이는 22명이고 여성이 1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남성들이 마을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두나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농민들과 유목민들의 충돌에 무게가 실립니다. DPA는 현지 주민을 인용해 지난 10일 카두나주에서 유목민들이 농민들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고 며칠 후 보복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카두나주에서는 기독교도인 농민들과 이슬람교도 유목민들 사이에 토지 등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딴 폭력 사태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독립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선 투표를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에 전해드린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기로 인해 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유튜브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좀 더 발전된 실리콘밸리 로컬 뉴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